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알리바바가 6개로 쪼개지는 사건, 그리고 되게 상징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거래가 이제 달러를 제끼고 위안화로 거래되는 역사상 최초의 사건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권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제 미국에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더 시급한 사태인 은행 위기 먼저 짚고 가면은 First Citizens 은행이라는 곳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자산들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FDIC에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쪼개서 매각을 할지, 뭐 통매각을 해야 될지, 이제 예금보험금 어느 정도 쏴주면서, 혈세를 쏴주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면서 매각을 해야 되다 보니 총대 매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First Citizens 은행 말고도 밸리 내셔널 은행이라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지역마다, 이제 미국은 나라가 하도 크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경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은행이 생각보다 거대한데, 뭐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사실 뭐 부산은행, 뭐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뭐 요 정도로 몇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큰 곳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5대 은행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First Citizens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125년이 된 은행, 밸리 내셔널 은행은 이 뉴저지 지역에서 96년이 된 은행,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자랑을 하는, 어쨌든 자산 규모가 이제 수십조씩은 기본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참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들과 고객들을 한꺼번에 통으로 인수를 해서 덩치를 확 키워버리는, 예를 들어서 First Citizens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단번에 30위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 그러죠. 20위권대 이제 은행이 됐다 그러고, 참고로 미국에서 20위권대 은행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은행입니다. 주가도 보시면은 이 First Citizens 은행이 중소형 은행들 파산 사태가 터진 이후에 같이 딸려 내려가다가 미친 듯이 튀어올랐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은행인데, 워낙에 은행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을 앞으로 이런 각각의 중소형 은행들이 받을 것 같고,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도 어쨌든 지금 뭐 예금이랑 각종 자산 매각을 끝내긴 했지만, 이 자산 관리라던가 뭐 PB센터 같은 이런 느낌의 서비스 개념의 비즈니스들은 또다시 쪼개가지고 다른 주인을 찾아서 이제 매각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경영진들, 이 CEO랑 CFO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자사주를 매각을 한 거는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는데, 보니까 지난 한 4년 5년 사이에 성과급을 수십억씩 챙겨갔는데, 뭐 잘해서 챙겨가면 모르겠으나 이걸 단순히 듀레이션 미스매칭을 한 이 이득, 물론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워낙에 그동안에 경기도 좋았고 실리콘밸리의 뭐 스타트업들 고객들도 좋았으니까 뭐 단체로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장기 채권에 투자를 몰빵한다, 요 개념으로 이제 회사 자산운용 정책을 바꿔놓고 그 직후부터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갔죠. 결국에는 이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본인들, 경영진이 아니라 은행에다 리스크, 장단기 듀레이션 매칭 리스크는 그대로 남겨놓고 장기로 채권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꾼 다음에, 사실 이게 금리가 급격히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기 전에는 장단기 금리 개핑이라 그래가지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사실 엄청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장단기 개핑을 하면은 이 듀레이션 리스크가 그만큼 은행에 그대로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건데, 그거를 그해 은행 경영진들이 보너스로 캐시아웃 해갔다는 거는 한국 증권사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몇 년씩 이제 이연해서 주거든요, 보통 돈을. 사실 뭐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게 아예 기본이라도 갖춰져 있는 회사면은, 수준이 엄청 높은 리스크 관리도 아니고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갖춰져 있는 회사면 절대로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없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파산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최근 1년 동안 아예 리스크 매니저 자체가, 치프 리스크 오피서 자체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없었다는 게 밝혀졌죠,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금융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경영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급을 받아갔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 파산 과정에서 경영진 뻘짓이 밝혀지면은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급된 돈 환수하라까지 이제 명령을 했을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너스를 받아간 거면 전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은행 위기를 수습 중인데, 이 고통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 은행들한테 부담을 몰아주고,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한테는 부담을 줄여주는, 각자의 밸런스시트에서 돈을 좀 끌어와가지고 이제 망해가는 은행에 좀 쏴줘야 되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안 그래도 단체로 힘든데 여기서도 고통 분담하라 그러면은 증시에서 불안해하겠죠. 몇 안 되는 회사들에 니네가 몰빵해서 부담을 좀 많이 해라,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은행들에서는 이 예금 대탈출 러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탈출한 예금은 초단기 머니마켓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머니마켓이라는 거는 예금만 해도 사실 만약에 정기예금이라 그러면은 몇 개월에서 1년, 2년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머니마켓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짧은 초단기 돈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현금을 내가 갖고 있겠다라는 게 최근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의 파산 걱정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옆 나라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서 바로 옆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 이 도이체방크도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고, 근데 사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저도 2010년대에는 대부분 홍콩에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도이체방크는 좀 삽질과 뻘짓을 하는 은행이긴 했어요. 홍콩이 뻘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글로벌리 도이체방크라는 곳 자체가 너무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운영을 잘 못해서 이제 벌지 브래킷,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형 은행들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는, 뭐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 오퍼레이션을 접고 하는 식으로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가 이슈가 되기 훨씬 전부터 도이체방크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상황이라서 당연히 파산 걱정이 올라가긴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꾸역꾸역 계속 도이체가 버텨오기도 했고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게 딱히 새로운 이슈, 도이체방크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마켓 퍼드, 시장이 정말 소문 정도로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펀더멘탈리 변한 건 없고, 그리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도이체방크가 워낙에 중요한 은행이다 보니까 도이체방크 지원을 하겠다 공개 선언을 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독일 정부는 전 세계 국가 신용 등급 중에서도 어쨌든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의 나라죠. 여기도 정부가 나서서 좀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어쨌든 UBS의 헐값에 넘어가면서 바로 한 6개월 전쯤에 이 크레딧 스위스에 지분 10% 투자했던 이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이 어쨌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1.5조 원을 6개월 만에 순식간에 날리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우디에서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개인 이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1.5조 원을 6개월 만에 날리는 것도 쉽지 않으니 중동 은행장까지 바꿀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 때도 사우디 은행 회장한테 문의가 갔었죠. 너네가 최대 주주인데 유동성 공급 추가로 니네가 더 해줄 거냐, 주식도 사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좀 내정이 돼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망한 회사들 주변에는 이제 벌처들, 하이에나 같은 이 군단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인력을 계속 빼가기 위해서 뭐 자산을 빼가든 인력을 빼가든 좋은 거 있으면 다 주워가기 위한 전쟁이 펼쳐지는데, 크레딧 스위스급 은행은 사실 뭐 어쨌든 스위스 탑2 은행이었고 최고급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에게, 자리가 없어진 직원들에게, 또 UBS가 어쨌든 사가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UBS에서도 튕겨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접근을 해서 인력을 빼오려고 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그런 은행들이 대표적으로 이 줄리어스 베어나 롬바드 오디에 같은 자산관리 운용 유명한 이 프라이빗 뱅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커머셜 뱅크보다는 좀 더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돈을 받아서 고 자산만 운영을 하는, 스위스에서는 이런 곳들이 있고 리텐슈타인 같은 데 보면은 뭐 LGT 같은 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금융계에서는 되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이름들이 있고요. 이거랑 반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규제 당국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안정화시켜달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아예 불러가지고 같이 문제 해결 좀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자꾸 망해가는 은행들, 흔들리는 은행들에서 이제 인력을 빼오고 경쟁자를 공격을 하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JP모건이나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은 지금은 경쟁자 빼올 시점 아니다. 너네들 밑에 리크루팅 조심해서 해라 라고 통지를 위에서부터 찍어 내렸죠. 전사적으로 이제 매니저들한테 뿌렸다고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포치하러 다니겠죠. 회사 차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명령 내렸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얘기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지 않을까 하고, 이 은행들 수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예금 자보를 좀 빡세게 받고 있는 상업은행들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상업은행들 개수보다는 좀 숫자가 적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어쨌든 지금 한 100년간 은행 대통합의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은행 수는 줄어들고 메가 사이즈 뱅크로의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긴 했죠. 초대형 은행들로 점점 더 몰리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은행이 있고 이 은행들이 앞으로 더 통합될 여지들이 있다. 이번 사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좀 세게 오긴 했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얘기를 짚어보면은 중국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죠. 시진핑 3년임 끝나고 나서는 정말 여기저기서 중국이 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 위안화가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밝혀졌습니다. 위안화는 사실 이제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 하죠. 이제 달러 기축통화 세상인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뭐 전 세계 대중들에게까지 미국은 그냥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 찍어내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불만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여론들까지 잘 활용을 해서 위안화가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고, very low single digit % 정도밖에 아직 안 돼서 위안화의 이제 결제 비중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미국 패권을 좀 뺏어와서 중국이 일부 먹으려고 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미국은 긴장을 느낄 것 같고요.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빼고 나면 사실 급속도로 약해질 수가 있는 곳일 수도 있어서 미국이 긴장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LNG, 이 액화 천연가스죠. 이 에너지가 사상 처음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프랑스의 이 토탈 에너지스라는 곳이랑 중국 국영 석유 기업 CNOOC 있죠. CNOOC. 그래서 이 둘 간의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직접 하자라는 식으로 둘이 합의를 봤고, 그리고 중국이랑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랑 금융거래에다가 각자 자국통화 사용하자. 중국과 브라질 간의 무역이 연간 한 200조 원 정도는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달러 제끼고 위안화 주고받고 아니면 브라질 헤아루화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중국 주도의 상해 협력기구, 여기에 뭐 사실 미국은 당연히 안 들어갔죠. 미국 패권 제끼고 싶어하는 나라들, 러시아 등등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4개 정회원 국가는 아니고 9개 대화 파트너 국가 정도로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제 생각에는 페트로달러,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페트로달러라는 사건인 게, 1974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그 당시에 석유 생산량 1위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미국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네들 군대 현대화 작업해주고 전투기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도와줄 테니 니네가 앞으로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해라. 그리고 단순히 미국과 거래할 때만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랑 거래할 때도 100% 달러로만 이 원유를 거래해라. LNG랑은 좀 다른 이 크루드 오일, 이제 원유 거래 관련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100% 달러로만 원유를 거래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당시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오일 쇼크도 터지고 하면서 폭락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고정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다시 반등을 하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 미국과 사우디는 이 페트로달러라는 이 달러 기축통화를 같이 만들어낸 두 개의 국가로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야만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이 아예 살석유,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이제 석유 매장되어 있던 중동을 제끼고 미국이 아예 그냥 석유 수출 1위 국가가 되고, 뭐 이런 석유를 대체할 셰일가스가 미친 듯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존재감이 석유 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사우디한테도 이제 미국이 기존에는 석유를 엄청 사가다가 이제 더 이상 최대 고객이 아니게 되기도 했고, 다른 고객들이 치고 올라오니까요. 중국 등등.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국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동이 아도 잡고 정말 이제 증산 감산 컨트롤 하면서 가격 올리고 내리고 했으면은, 이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무리 오펙 중동 국가들끼리 결정을 한다 그래도 시장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랑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중국이 나타나서 손을 내미니까 좋은 관계를 쌓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사우디를 구워 삶아서 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깨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상해 협력 기구에 참여했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페트로달러, 미국과 사우디아의 관계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케냐에서도 이제 달러 제끼고 에너지를 이번에 케냐 실링으로 거래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중국의 손아귀 안에 있는 나라들이 많죠. 글로벌리 달러 패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이런 건덕지들이 생겼다. 이런 건덕지들은 한 번 생기면 정말 미친 듯이 커져나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이 낮더라도 깊게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대만의 노선이 확실히 갈립니다. 대만을 이제 국민당이랑 민진당으로 나눠보면은 크게 두 개의 당인데, 일단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죠. 현재 차이잉원 총통의 당이 민진당인데, 여기는 정말 강경 반중국파죠. 근데 반대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친중국파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사람별로 나뉘긴 합니다. 대만 현재 총통인 차이잉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출장 가서 대만 내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너네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보복하겠다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반도체
부채 보조금 혜택 관련해서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주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회사인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 데 대해서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중과세를 계속 때려맞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정식 국가로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익숙할 수 있지만 글로벌리는 대만이 이제 공식 국가가 아닌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곳들이 국가 간 협약 체결이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으러 차잉원이 미국에 가기로 했고, 반대로 이제 국민당 출신의 전 총통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저씨인데,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대만 역사라고 하면 이제 국공내전이 끝나고 이제 마오쩌둥과 이제 장제스의 내전이 끝나서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먹고 장제스가 국민당 패잔병을 이끌고 대만으로 후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쪼개진 이후 74년 만에 처음 있는 이 대만 총통의 중국 본토 방문이었죠. 여기는 좀 더 친중국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 대만 폭스콘 창업자가 아이폰 조립사로 유명하죠.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해 주면서 노동력, 이 공장 자체는 중국 본토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좀 미묘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회사인데 미국과 비즈니스 하면서 중국에서 사람 고용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년 2024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 또다시 출마 관심을 밝혔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도 차잉원의 지금 현 임기 이 자리를 놓고도 총통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가 그때는 어쨌든 물러났던 이력이 있죠. 근데 이번엔 또다시 총통에 출마하고 싶은 의지를 밝혔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미국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당 같은 경우에도 민진당보다는 덜 반중국파라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 폭스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역학관계를 잘 드라이브를 좀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셀링하면서 계속해서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특히 지금 너무 강력한 반중에 대한 현재 총통인 차잉원에 대한 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 폭스콘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소속으로 나와서 이걸 좀 밀어달라고 호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배를 타는 모습인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이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요 핵심 광물의 목줄을 잡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미국이랑 일본은 지금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주요 광물, 이 리튬, 코발트, 망간 같은 이 주요 광물에는 서로 수출 관세 붙이지 말자. 일본산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도 미국이 보조금 지급해주겠다. 미국산일 필요 없다. 뭐 요런 식으로 서로 열어주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업 얘기로 넘어오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기업 죽이기는 좀 끝낸 것 같고 다시 이제 산업을 살려야 되죠. 시진핑 독재가 정말 완성이 됐으니. 그랬을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6개로 쪼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클라우드, 배달 플랫폼, 물류,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이런 식으로 6개로 나눠서 각각 회사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도 니네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고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근데 이걸 보면은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죠. 이제 한국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사 다 쪼개서 사실 오너십 좀 애매하게 갖고 있는 상태로 각자 펀드레이징 하면서 운영되는, 한국에선 그런 카카오 같은 모습이 좀 떠오르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결정을 반겼어요. 알리바바라는 하나의 회사에 퉁쳐놓고 그 하나의 회사가 그냥 펀드레이징을 정말 퉁쳐서 이 부서 저 부서 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알리바바를 믿고 돈을 주세요, 뭐 이거 저거 다 잘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사별로 이제 규모가 워낙 커졌으니까 하나씩 각각의 부문만 해도 어쨌든 다 수십조 원 규모의 회사가 될 텐데, 부문 하나씩 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요걸 하고 싶으니 여기에 특화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세요 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류에 투자를 하고 싶으나 클라우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자 안 했던 투자자들은 와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쪼개서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땡겨오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결정을 반겼고, 마침 최근 중국 서열 2위가 된 이 리창 총리, 이 시진핑 후보님과 함께 2위가 된 리창 총리도 친알리바바 성향이죠. 그래서 마윈을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라는 회사에는 좀 더 힘이 붙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마윈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돌아와 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의 재계에다가 다시 힘을 실어달라. 마윈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맞는 판단이긴 하죠. 사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너무나도 당연한 이제 밀어내기와 다시 불러들이기니까 이제 마윈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거부하고 계속 해외에 있다가도 계속해서
이거 오라는데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6개로 쪼개진 이 각각의 부문 중에 일단 첫 바따로 이 물류사업부부터 홍콩의 상장 준비를 시작했다 그래요. 가장 빨리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가장 빨리 돈 땡겨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문 2개가 이 물류사업부랑 로컬 서비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배달 플랫폼 사업인데, 일단은 물류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비슷하게 경쟁자인 JD 같은 경우도 자회사 2곳 홍콩의 상장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세계로 넘어가 보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완전히 타겟이 됐죠.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의 타겟이 돼서 FTX가 이제 넘어가고 나니까 미국에서 공격할 만한 회사들이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뭐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데들은 좀 더 작은 회사들이긴 한데 물론 거기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바이낸스가 좀 더 집중포화를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아예 바이낸스가 미국인들 대상으로 파생상품 무허가 영업했다, 니네들이 해외에 서버를 차려놓고 해외에서 영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너네가 미국인 고객 유치하면 안 되는데, 아예 VPN 우회 접속이 가능한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접속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소를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국 개인 고객들을 들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바이낸스 위에 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뒤에서 몰래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게 중국에도 뇌물을 엄청나게 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대부분 사실이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과 로비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서 이 소송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연관 산업 자체의 지형을 바꿔버릴 수 있는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홍콩에서는 좀 친암호화폐 움직임으로 완전히 돌아섰죠. 작년 10월부터 돌아섰는데, 규제 당국이 이제는 아예 앞장서서 암호화폐들이랑 전통은행들이랑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미팅을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제 대형은행들이 고객사를 계속해서 더 깐깐히 받고 있죠. 암호화폐 기업들 잘못 들였다가 AML, KYC, 이상한 고객을 잘못 들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돈이 뭐 자금 세탁을 했다던가 검은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걔네들이 한순간에 망해서 한꺼번에 빼갈, 이번에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unreliable deposit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객들이 은행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대형은행들은 이제 규제 잘 지키고 나라 말 잘 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빡세게 검수를 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중소형 은행들은 이 기회를 파고들어서 이제 시장 내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좀 더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리버 뱅크, CUBI, FITB 같은 은행들,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은행들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런 지역 은행들로 예금을 옮기고 있고,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100% 디파이가 아닌 이상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물 달러를 맡기고 교환할,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트래디셔널 머니로 교환할 이런 파트너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과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여전히 코인 시장의 진심이죠. 사실 올해 장이 뭐 여기저기 흔들리고 무너지고 할 때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버텨주고 상승폭이 올해 모든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군인데,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지금 회사의 명운을 비트코인에 걸었죠. 그래서 전재산 플러스 빚까지 몰빵해가지고 아예 비트코인을 산 회사인데, 현재 한 14만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죠, 비트코인. 그래서 41억 불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시총보다 더 높은 비트코인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는 3만 불 근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손실을 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타기를 계속하는 모습인 것 같고, 이번에 파산한 실버게이트 은행한테도 돈을 빌리긴 했었죠. 그래서 이 2.5억 불 빌렸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그냥 갚아버리면서 할인받아서 갚을 기회가 있어서 대폭 할인받아서 빨리 갚아버리면서 담보로 맡겼던 이 비트코인도 빠르게 잽싸게 돌려받았죠. 3만 개, 4만 개 넘게. 그리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과거에 잘 나갔던 CEO들을 지금 복귀시켜가지고 경영에 참여시키는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UBS도 직전 CEO를 다시 모셔올 예정이죠. 그래서 2010년대 UBS CEO로 했던 사람으로서 UBS의 구조조정을 빡세게 진행했던, 그래서 리만 사태 이후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UBS라는 회사 자체가 애초에 리만 사태 때와 지금의 그 회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서, 저랑 비슷한 일을 했던 이제 친구들, 이제 그때 그 부서에 있었던 친구들이 팀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생상품 하는 비즈니스를 진짜 굉장히 크게 UBS가 줄이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구조조정을 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마침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뭔가 리스트럭처링이 있어야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를 맡아서 진행해 달라. 그리고 지금 당장 좀 더 대중적으로도 신뢰도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런 많은 이 터모일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얼굴마담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직전 CEO를 다시 모셔왔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감원을 시작하면서 여기는 메타버스 사업부 날려버리기로 했죠. 비용 자체는 어쨌든 엄청 크게 아낄 계획이라서 5.5 빌리언 비용 감축 계획이라서 시장에서는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재밌는 게 마블 회장이 이번에 날아갔습니다. 디즈니의 마블이 인수당할 때도 그때도 마블 CEO로 있었던 인물이고, 근데 2015년부터는 아예 그냥 대놓고 디즈니 CEO 지금 밥 아이거랑 정면 충돌을 했었죠. 밥 아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블 영화 제작 담당자인 이 케빈 파이기한테 이 마블 아예 제껴버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에 직접 보고하라고 빌 아이거가 얘기했을 정도고, 마블 회장은 거기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되게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마블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디즈니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건 맞으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마블 회장도 돈을 많이 번 건 맞으니 끝은 안 좋았지만 뭐 서로 윈윈했던 거래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시점에 BNPL 서비스, 후불 결제 서비스를 냈는데, 이거는 이제 BNPL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무담보 저신용 대출 개념이죠. 그래서 묻지마 대출 개념인데, 이걸 뭐 데이터를 통해서 더 잘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개념들이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빨리빨리 클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 오르고 시장 안 좋아지면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잘 나갈 때 제가 리스크 요인들을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피자의 고향에 진출을 해서 우리 해외 진출, 우리 본토에서도 먹히는 전략을 만들어보자 라고 정말 이제 담대하게 선언을 했다가 완전히 쫓겨났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정말 이제 맛에 진심인 사람이라 커피, 피자 이런 것들은 정말, and wine maybe? 그냥 그런 거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증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 중에 이 고든 무어,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은 반도체 업계 아닌 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텔 창립 멤버죠. 인텔 창업자 중 하나고, 반도체 집적 회로 성능이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이런 룰을 만들었던, 물론 지금은 이 무어의 로우가 시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 이 고든 무어 아저씨가 94세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시대를 이제 인텔의 창업과 함께 열어 제낀 인물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세대가 더 정리되는 모습을 봤고, 글로벌 재밌는 법안들 중에 미국 유타에서는 18세 미만이 SNS 계정 만들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법안이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이 되고, 당연히 SNS 대장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안 그래도 규제 당국한테 때려 맞는 게 많다 보니까 규제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맞춰 나가면서 우리의 솔루션을 찾겠다 이런 스탠스고, 구글이랑 스냅,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한 의견은 없고, 근데 단순히 부모님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한테 중독적인 서비스 내놓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츠 알고리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도 가끔이 아니라 사실 뭐 매일 밤마다 뭐 잠들기 전에 쇼츠 알고리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 무단 도용하면 무조건 소송하죠. 근데 무단 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디다스의 이 삼선, 그러니까 줄이 검은색으로 3개만 그어져 있으면은 무슨 로고든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게 아디다스죠. 최근에는 톰 브라운의 사선 로고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Black Lives Matter라고 이 흑인 인권 운동하는 인권 운동 집단의 로고가 검은 줄 이렇게 3개거든요. 노란 깃발에다 검은 줄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로고 무단 도용하지 말라고 했다가 48시간 안에 취하를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송 걸고 생각해 보니까 흑인 인권 집단들한테 통째로 우리가 보이콧 당하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겁을 먹은 것 같죠. 정치 집단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고소를 취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좀 어그로긴 한 게, 아니 검은 줄 3개가 뭐 아디다스 모양으로 하면 모를까, 그냥 정말 줄 3개 그은 것 같고, 이 소송을 건다는 건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어그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손가락 3개 피면 우리 뭐 고소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국 얘기 중에 재밌는 것만 빠르게 짚어보면은, 금융판 중대재해법이 4월 중에 입법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펀드 불안전 판매 그리고 횡령 이런 식의 금융사고들이 발생을 하면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사들의 대표가 이 제재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임 당한다던가 직무 정지 당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파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팔아라. 결국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잃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명령이고, 대사기극이었죠. 그래서 라임 사태라던가 이제 우리은행 횡령 사건, 직원 횡령 사건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니들이 알아서 잘 갖춰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당연히 중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깐깐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판매를 해라라고 하면은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마 사람도 너무 많이 뽑아야 되고,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판매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됐다 그냥 아예 알아보지도 않을래 라는 식으로 제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쉬운 솔루션이 뭐 나오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지금은 이제 현대그룹이 정말 말만 현대그룹이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실세고, 현대그룹은 정말 이름만 현대인 상황인데 9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서 지금 한 3천억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본인이랑 특수관계인이 일대 주주인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를 사용해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를 하려고 했었죠, 예전에.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손실 나면은 우리가 다 떠안는 거의 그런 조건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금융사들이랑 맺어놓고 그 돈으로 이제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7천억 규모 손실을 냈죠, 파생상품 계약 때문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들은 뭐냐, 이 뭐한 짓이냐, 왜 우리 회사, 우리들을 담보로 해서 너의 경영권을 사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뭐 배임 아니냐, 이런 소송을 걸었는데, 특히 이제 2대 주주인, 1대 주주는 이제 현정은 회장이랑 그 특수관계인이면은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이제 소송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이겼죠.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이건 확정이 된 거고, 원금 1,700억 원에 지연 이자까지 해서 총 한 3천억 갚아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100% 주주가 아니면 정말 시그니피선트 머저리티를 가진 회사도 아니고, 본인 지분 싱글 디짓 한 자릿수 지분에 특수관계인 합쳐서 한 20%대 지분을 갖고 요 회사 자체의 돈을 땡겨와서, 돈을 땡겨온 게 아니라 요 회사 자체의 리스크를 몰아주고, 그 리스크에 대한 리턴은 이제 본인의 다른 회사 경영권 보전을 위해 썼다라는 이런 가버넌스적인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명절이고,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부활절 연휴가 시작돼서 한중일 빼고 전 세계 대부분의,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나라들은 다 노는 주말이죠. 그래서 휴일이 많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고용지표는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라이트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벌어져 있는 일들이 잘 수습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른 순살로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